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비교사를 위한 ESG와 지속가능 발전교육 ESD, 즉 ESG와 ES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서원대학교 조용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ESG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ESG가 어떻게 대두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ESG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SDG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즉 ESD의 실행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다 세부적으로 오늘 학습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ESG의 개념, 그리고 ESG의 등장 배경, 그리고 세 번째로는 ESG와 지속 가능 발전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ESG와 ESD,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와 GCED, 세계 시민교육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가 등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ESG의 개념, 그리고 SDG,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연결되는가를 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ESG에 대해서 들어본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직 ESG가 생소한 학생도 있을 것인데, 갑자기 다들 ESG 이야기를 하는데 ESG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보시면 한솥 도시락 우리 한 번씩 먹는 거 있죠? 한솥도 ESG 경영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계에서도 LG에서도 ESG 경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SK도 ESG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국내뿐 아니라 국내외에서도 ESG 우수 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ESG로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ESG가 도대체 뭘까요? 자, ESG가 도대체 뭘까요? ESG라는 것은 environmental, 환경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 S는 사회, 소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G는 governance, 지배구조 해서 ESG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ESG 경영 조금 전에 보셨죠? 한솥, LG, SK 그리고 애플도 있었고, ESG 경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 활동이다. 그렇다면 ESG 투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ESG 투자는 무엇인가 하면 투자를 결정할 때 재무적 요소, 즉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투자 대비 수익은 얼마인가 하는 재무적 요소를 뺀다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ESG,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것이 ESG 투자입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런 ESG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등장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ESG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요즘에
ESG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ESG가 등장하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940년대, 50년대 그리고 60년대 중반까지는 금본위제의 브레튼 우즈 체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안정되었고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환이 굉장히 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화 송금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이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1960년대 중반이 되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즉 근본이제인 브레튼 우즈 체제가 어렵다는 것은 금과 달러의 연동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견디다 못해서 미국이 1972년 미국의 근본위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즉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이제 역사의 막을 내리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품이나 물건만 국경을 넘어서 이동했지만 이제는 해외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즉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이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가서 부도덕한 일을 많이 일으키면서 분란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 분란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동 착취. 그래서 파키스탄이나 이런 곳에서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축구공을 만들고 그 축구공으로 세계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축구공을 사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동 착취, 그리고 저임금으로 노동자 착취,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모체가 있는 OECD 회원국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국격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하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OECD 국가 내부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하죠. Social Responsibility를 묻자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움직임의 결과로서 OECD 국가 내부에서 Guideline for Multicultural Enterprises 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2011년까지 업데이트돼서 처음에는 9개 영역이었지만 15개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더욱더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돼요. 이것이 점차 발전하게 되어서 국제 표준화를 지향하는 ISO 26000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ESG의 기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70년대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1980년대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냉전 체제가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던 이런 냉전 체제와 체제 경쟁에서 벗어나서 서방 선진국의 군비가 축소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개혁 개방이 있습니다. 즉 시장이 확대되었고 값싼 노동력이 편입되어 자본주의 시장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 다음 1990년대가 되니까 이런 움직임이 이제 가시화되어서 1992년 리우에서 UN 환경개발회의라는 것이 열립니다. 환경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규제하고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부터 약간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유엔이 초국가적인 활동에 대해서 국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즉 유엔과 ESG가 연결되는 거죠. 유엔이 이제까지는 유명무실했다면 환경 문제라든지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역사의 전면에 또다시 중요한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9년에 유엔에서는 글로벌 컴팩트라고 UNGC가 4대 부분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4대 부분은 인권, 노동, 환경,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반부패입니다. 이런 네 가지 영역에서 이제 원칙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0년이 되면서 유엔은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우리가 들어봐도 당연히 해야 할 그런 활동들인 거 아시겠죠? 이런 4대 부분이 새천년 개발 목표,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이제 결합이 되면서 UNGC 10 Principles이고 10개 원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천년 개발 목표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적용되었고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2016년에서 2030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유엔이 수립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UNGC 10대 원칙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10대 원칙이 ESG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SG의 기본 틀이 어떻게 마련되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2000년대에 환경, 사회, 기업 지배 구조의 통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요. 2004년에 공식적으로 ESG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환경 문제를 하는 그런 단체들, 그리고 인권을 다루는 UN 산하의 기구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흩어져 있었다면 2004년부터는 ESG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UN PRI 원칙을 수립하게 되었는데요. PRI라는 것은 책임 투자 원칙입니다.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그래서 책임 투자. 니네들이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 원칙을 수립하고 유엔의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글로벌 투자회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투자회사를 하나씩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1750개의 글로벌 투자회사를 불러 모아서 이 PRI 이런 데다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책임 투자를 하라라고 공고를 했고 또 이게 동의하라고 했고 이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전부 다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 시에는 투자를 할 때는 ESG 원칙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게 다 1750개 회사들이 전부 다 서명을 했어요. 그렇게 서명을 했다라는 건 지켜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투자할 때 ESG 원칙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는 돈을 투자하지 못하게 된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ESG 원칙을 고려해서 투자하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유예기간을 줄게 해서 2006년도에 여기에 서명을 하였지만 발효가 되는 것은 2020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 ESG 투자 원칙이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는 ESG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즉 ESG 투자를 한다는 말은 그 기업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ESG 경영을 하고 ESG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라고 물으면 이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같이 발전해 나가자라는 목표를 위해서 ESG 경영을 하고 ESG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 말은 좋은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하나하나 수립합니다.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골즈가 몇 개이냐면 17개 영역에 169개 하위 목표를 하나 이렇게 다 상세화 시켜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17개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4번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 우리가 예비교사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이 교육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ESG가 교육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면은 앞에서 보다시피 17개 영역에 169개 하위 목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의 핵심 목표는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여주어라.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경영 잘하고 있는데 우리 착한데 우리 환경 보호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표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탁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정화를 몇 톤을 정화했다. 우리가 오늘은 어떤 식으로 경영을 했다라는 걸 하나하나 객관적 수치화된 데이터로 보여달라는 것이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 활동을 수치화하여 객관화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ESG 경영 그리고 ESG 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의 바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ESG 이런 식으로 하면 자칫 오해하는 것이 기업이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빈곤층 지역에 뭐 연탄 배달하고 김장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고 돈 못 버는 것이 아니라 돈 잘 벌고 재무적 요소도 고려하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것. 즉 앞으로 연탄 배달 이런 것은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탄소 중립과 넷제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연탄 배달을 해서 연탄을 많이 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바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즉 유네스코의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발달한다는 거죠. 맨 처음에 ESG로 시작하였습니다. 맨 처음 그 앞으로는 브레튼 우즈 시스템부터 시작했죠. 지금 50년, 60년, 70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SG와 지속 가능한 발전과의 관계, 그리고 ESG,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서 공동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 나오게 됩니다. 즉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글로벌 차원에서는 평화 교육, 인권 교육, 환경 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추구했다면 한국에서는 어떤가? 한국에서는 2005년도에 대통령 자문으로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2007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그 다음에 2011년 교육과정에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범교과 학습 주제로 등장했고요. 그리고 2015 교육과정에도 등장했는데 범교과 학습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과 과목과 실과 과목 등에서는 일종의 성취 기준으로 등장했습니다. 즉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교육 목표와 연관되죠.
사회과와 실과에서는 성취 기준으로 이제 등장할 정도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교육계에서도 이제 정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계 시민 교육이 무엇인가, GCED 교육,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 무엇인가 보면 한국이 2015년 인천 선언을 통해서 발주를 해서 그거 정말 괜찮네, 정말 필요하네 라고 인정을 받아서 유엔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교육 어제, 교육 아젠다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을 하면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의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시민교육을 하겠다라고 채택되어서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 의제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지금까지 70년대에 국제이해교육, 환경교육을 했고 80년대는 세계화에 관련된 교육, 90년대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 2000년대에는 다문화 교육과 다양성 교육 등에 포커스를 두고 했었는데요. 2015년 이후에는 세계 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아까 보셨죠? 4.7 속에 모두를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세계 시민교육이 연결되게 됩니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무엇인가를 설정을 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성이 필요하네. 그러네. 이런 합의가 있었고 세계 시민성이 필요하다면 세계 시민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교과 학습 주제로 2015 교육과정에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ESG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계 시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해야 되겠네. 그럼 하자라는 식으로 점차점차 체계화되어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5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가 보면 2015 교육과정은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강조점이 약간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항목이 이미 들어가 있고 이것은 출신이나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 이전에 하고 있던 기존의 시민교육이나 다문화 교육의 일부가 아니고 인권교육, 반평등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사무문화교육 등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비교사로서 단일 국가 기반의 전통적 시민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계 시민교육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한 세계 시민성을 이제 여러분들의 학생에게 잘 가르치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ESG의 개념이 무엇인지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이런 ESG의 개념을 학습했고요. 그 다음 ESG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한 50년, 60년에 걸친 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ESG와 지속가능 발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17개 영역에서 169개 하위 목표가 있고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필요하고 이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은 세계 시민교육 속에 포함되어서 세계 시민교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비교사로서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2015 교육과정에서 여러분 학생에게 이를 알려주고 세계 시민성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ESG의 5, 60년간의 역사와 지금 세계 시민교육이 동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시고 예비교사로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